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이 겨울 추위는 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 늙은이도 기름 등잔불 아래 오래된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창호지 위로 춤추는 등불, 그림자를 보니 문득 예시약이 하나가 떠오르네요. 밖에는 하얀 눈쉬리 소리 없이 내리고 있어요. 지붕 위에도 저길 위에도 쌓여가고 있지요. 이런 밤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제격이지요. 혹시 듣고 싶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짜 소중함,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자, 이리 와서 아랫목에 좀 앉아보세요. 이 할아비가 아주 오래전 이 땅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강원도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 때면 볏짚으로 엮은 초가지붕 처가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추위를 견뎌내는 듯 보이는 그런 외딴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 이연화 리린화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빛이 잘 들지 않아 연화는 그 어슴푸레한 등잔불 밑에서 쉴 새 없이 배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겨울 바람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배틀의 북이 오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점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마치 잘 익은 앵두가 터져 물든 것처럼 그 점은 그녀 얼굴의 거의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하는 늘 긴 머리카락으로 그쪽 뺨을 가리려 애써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행여나 그 붉은 자국이 보일세라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발밑에 흙바닥이나 자신의 무릎 위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부엌에서 새어 들어오는 젖은 장작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다시 배틀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바늘 상자를 몰래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투리 천 조각의 이름 모를 들꽃을 수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작은 정원이 그 작은 천조각 위에서 밤마다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 되었습니다. 계모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연화에게 장에 내다 팔 물건들을 이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연화는 쌀과 말린 나물이 담긴 무거운 짐을 이고 뺨을 가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아갈까 조마조마해하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시끌벅적한 흥정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연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길,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그녀의 귀에 밝혔습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그녀를 흘끗거리며 붉은 뺨 도깨비라고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연화는 그저 묵묵히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짐을 지고 가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바람에 그만 머리에 이고 있던 쌀 한 마를 바닥에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얀 쌀알이 흙바닥 위로 무참히 흩어졌습니다. 연화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뒤따라오던 계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문의 체면 대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모는 장터 한복판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너 하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갈랐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화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흙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쌀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어쩌면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무뎌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흙이 묻은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그녀의 손등 위로 겨울의 차가운 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흙 묻은 쌀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방보다 더 싸늘한 계모의 눈빛과 숙부의 냉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고을 사또인 김대감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정이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씨 집안의 얼굴 흉한 처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연하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숙부와 계모가 일부러 흘린 소문일지도 몰랐지요. 들은 계모가 데려온 딸, 즉 연화의 의붓동생을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존재, 특히 그녀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흉흉한 소문은 그들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화를 김대감의 관하에 노비노비로,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치기로 밀약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딸을 노비로 바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으나 그들에게 연하는 이미 가문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계모는 방에서 배를 짜던 연화에게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너를 데리러 온다 하였으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그 말은 시집을 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노비로 팔려간다는 되돌릴 수 없는 선고였습니다. 연화는 배틀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대감의 관하에 들어간 처자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밖에는 무서운 눈보라 쉬풍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귀신 우는 소리를 내며 문틈을 파고들어 얇은 창호지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연화의 절망만큼이나 사나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바늘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저고리와 치마 몇 개를 급히 싸고 바늘 상자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나운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연화는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관아의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도망친 흔적을 지워주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속을 헤치며 걷다 보니 연화의 얇은 옷은 금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 쓰러진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끝이구나. 붉은 뺨을 가진 도깨비의 최후는 이리도 차갑구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수의 소리였습니다. 슬프지만 절망적이지 않고 가늘지만 굳센 의지가 담긴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겨울 꽃 같은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머더 기운유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짜네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눈밭 속에서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한 사내가 눈속을 더듬거리며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민준이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역병 익빙을 앓고 난 뒤 가문도 재산도 그리고 두 눈의 빛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었지요. 그는 연화의 붉은 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눈보라 속에서도 유난히 가쁘게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고 손을 뻗어 그녀의 옷에 맺힌 차가운 얼음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의 반쯤 얼어버린 연화를 부축하여 자신이 기거하는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오두막은 산 중턱에 홀로 서 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연화는 놀랍게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땔감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구석에서는 은은한 약초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연화는 민준이 내어준 따뜻한 숭늉을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며칠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약초를 다리고 죽을 쏘어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연화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민주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사나웠소. 이제 괜찮으니 기력을 차릴 때까지 여기 머무르시오. 그는 연화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목소리와 기척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졌으나 빛을 잃은 민중과 세상이 외면한 상처를 가졌으나 누구보다 섬세한 손길을 가진 연화, 그들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민준을 위해 밥을 짓고 해진 옷을 꿰매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늘 조용했고 그녀의 손길은 늘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그런 섬세한 배려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화는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 준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붉은 뺨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작은 떨림, 그녀가 바느질할 때의 고요한 숨소리, 그녀가 지어준 밥에서 느껴지는 정성을 통해 그녀라는 사람을 알아갔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었던 수많은 책 속의 이야기들, 자신이 보았던 세상의 넓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민준이 읽어주는 시시를 들으며 글을 배웠고 민준은 연화가 묘사해주는 바깥 세상의 풍경을 들으며 세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눈이 그치고 햇살이 났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빛이 꼭 구슬 같습니다. 연화가 수줍게 말하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슬이라. 참 고운 표현이요. 그들의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지만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갔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에도 드디어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물 소리가 우렁찬 양지 바른 곳에는 진달래와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며 흙냄새가 올라와 그 냄새는 오두막 안까지 스며들어 희미한 희망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에도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민준에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 연화를 구하러 눈보라를 해친 탓인지 그는 잔병치레가 잦아졌고 밤이면 마른 기침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지만 한번 쇠약해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아누운 자리에서 종종 한양에 있는 봄과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가꾸시던 작은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곳엔
봄마다 백매화, 박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그 향기가 어찌나 막던지 눈을 감고 있어도 그 흰 꽃잎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민준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연화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앞을 못 보는 그에게 그가 그리워하는 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바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자투리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짠 가장 고운 비단복을 꺼내어 작은 사계절 병풍 LSE 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묘사했던 그 정원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한 땀 한 땀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꽃의 모양을 수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바늘 끝에서 겨울의 억센 추위를 이기고 막 가지를 뻗어올리는 매화나무의 거친 껍질이 만져지는 듯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한 쌍에 까치는 윤기나는 깃털의 결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느다란 꽃술과 그 위에 앉은 작은 벌의 날갯짓까지 그녀의 천 위에서 모든 것이 살아숨 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병풍이 완성되던 날, 오두막안은 알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민준의 잠자리맡에 조용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이끌어 병풍에 대게 했습니다. 민준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손끝으로 천천히 술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 매끄러운 깃털, 그리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꽃잎. 그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칫했습니다. 아, 민준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손끝으로 그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연화 씨,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내 손끝으로 매화향이 맡아지는 듯합니다. 저기에는 까치의 지저김이 들리는 듯해요. 당신은 천에 생명을 불어넣었구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정말 한양의 그 정원에 서 있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의 기력은 그 그림 같은 병풍 덕분에 조금 나아지는 듯했으나 여전히 좋은 약재 역차가 필요했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더 좋은 약을 사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틈틈이 수놓았던 작은 복주머니 몇 개를 품에 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산 아래 마을 장터로 발을 디뎠습니다. 붉은 뺨을 가린 채 장터 구석에 좌판을 펴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내놓은 주머니들은 그 빛깔과 수려함으로 금세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비를 쫓는 고양이의 장난스러운 눈동자, 이슬을 머금은 모란 꽃의 촉촉한 꽃잎, 그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은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주머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더 없느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붉은 뺨 도깨비가 아니라 손끝에 요술을 부리는 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돌고 돌아 마침내 연화를 잊고 있던 고을의 김대감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몇 달 전 눈보라 속에 사라졌던 바로 그 관노비 계집임을 직감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소유물이 도망쳐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김대감은 즉시 포졸 부족들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연화는 막 민준에게 장터에서 사온 약을 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감이 관아의 노비가 도망쳐 사내와 놀아나다니 김대감이 오두막 문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놀라 탕약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김대감은 어둠 속에서 책을 더듬고 있는 민준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이런 눈먼 장님놈을 믿고 도망을 쳤단 말이냐. 죄인을 숨겨준 죄. 이놈도 함께 묶어라.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담담히 앉아 있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뺨을 가리던 연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민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졸들의 몽둥이 앞에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했던 붉은 뺨이 분노와 결의로 더욱 붉게 타올랐지만 그녀는 김대감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노비도 아닙니다. 이 손은 제 것입니다. 제 물건이 탐나시면 다른 이들처럼 값을 치르십시오. 만약 저를 억지로 잡아가시려거든 먼저 제 뒤에 계신 이 선비님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비록 눈이 멀고 몰락한 신세였으나 민주는 엄연히 관복을 입었던 유생루승의 신분이었습니다. 함부로 선비의 몸에 손을 댔다가는 자신도 문책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분노에 차씩씩거렸지만 일단 포졸들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봐라. 저것들과는 아무도 거래하지 말고 산에서 내려오거든 당장 잡아들여라. 김대감의 금지령으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화의 물건을 사지도 그들에게 곡식을 팔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양에서 온 한 거상 규샹이 우연히 장터를 지나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요술 주머니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연화가 팔다 남긴 주머니 하나를 어렵게 손에 넣었습니다. 거상은 주머니에 놓인 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물의 정신증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야말로 전신쥔신의 경지였습니다. 이런 솜씨라면 임금님께 진상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장 김대감의 눈을 피해 몰래 연화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낭자, 내 딸아이의 혼례복을 지어줄 수 있겠소. 이 정도 솜씨라면 궁중의 수박 나인들보다 낫구려. 거상은 두둑한 계약금과 함께 최고급 비단과 실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민준의 약값과 겨울을 날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솜씨가 이런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몇 달 뒤 연화가 온 마음을 다해 지은 화로토디 이 한양의 혼례식에 등장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귀부인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옷에 수놓인 봉황은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했 모라는 방금 꺾어온 듯 진한 향기를 내뿜는 듯했습니다. 수천의 눈길이 그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화롯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솜씨의 주인을 자수선녀 츠서 센유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 가문에서 연화의 술을 구하기 위해 강원도 산골에 그 작은 오두막으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붉은 뺨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경이로운 작품을 얻기 위해 그녀를 찾았습니다. 연화의 명성은 산골짜기를 넘어 파도를 타듯 퍼져나가 마침내 조선의 왕이 계신 궁궐에까지 닿았습니다. 마침 데비다비 마마의 탄신년을 앞두고 있던 중전 마마의 귀에 세상에 없는 솜씨로 천의 생명을 불어넣는 처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중전은 당장 그 신비한 자수를 데비마마께 드릴 선물로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연화에게 기회가 되었지만 동시에 김대감에게는 마지막 발악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약 연화가 궁에 알려져 총애라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연화와 민준이 잠시 약초를 구하러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간 틈을 타 몰래 포졸들을 이끌고 그들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막바지 작업을 하던 백조 조봉도, 즉 온갖 새들이 봉황에게 절을 올리는 장엄한 그림의 자수가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아직 봉황의 눈에 마지막 점이 찍히지 않은 그 미완성의 대작다촉을 강제로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급히 한양으로 가져가 마치 자신의 아내가 술을 놓은 것인 양꾸며 중전마마께 진상준상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첫눈에 그 자수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가 각기 다른 자태로 살아 움직이는 듯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그림 전체의 기운이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만조백관 만저박관의 으뜸이 되어야 할 봉황의 눈동자가 흐릿하여 생기가 없었습니다.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중전은 이것이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혹은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중전은 은밀히 사람을 풀어 자수선녀의 행방을 찾게 했습니다. 그동안 연화와 민준을 보호하고 있던 한양거상귀샹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무사히 궁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이 자신의 공을 치하받기 위해 궁에 불려온 바로 그날 중전은 연화와 민준을 어전 위첸으로 불렀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연화와 눈먼 선비를 보고 사색스석이 되었습니다. 중전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자수는 그대의 아내가 놓은 것이라 하였는가? 허나 내 보기엔 이 처자의 솜씨와 너무나 닮아 보이는구나. 그리고는 연화에게 명했습니다. 네가 진정한 주인이라면 저 그림을 완성시켜 보아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앉은 민준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자 그녀의 마음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백조 조봉도 앞에 앉아 오직 자신만이 아는 기법으로 봉황의 눈에 마지막 한 땀을 수놓았습니다. 실이 비단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 마치 그림 전체에 빛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릿했던 봉황의 눈이 형형한 빛을 발하며 병풍 속의 모든 새들을 압도하는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기적 같은 변화에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앞은 보지 못했으나 그동안 연화에게 들었던 백성들의 고통과 김대감의 악행을 명료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전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사옵니다. 김대감은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힘없는 처자를 노비로 삼아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중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감히 왕실을 기만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부정하게 모은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그가 다스리던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뉘었습니다. 연화를 불행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계모와 숙부 역시 마을 사람들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중전은 연화의 비범한 재능과 모든 편견을 이겨낸 두 사람의 고귀한 사랑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수천의 눈길이 너의 재주를 탐냈으나 너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을 향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너의 진가를 보았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중전은 연화의 모든 거짓된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애고 그녀에게 궁중자수장이라는 특별한 직위와 함께 한양교회에 아담한 기와집 와자 한 채를 하사했습니다. 이제 연화는 더 이상 붉은 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붉은 점을 하늘이 내린 선녀의 표식이라 불렀습니다. 수많은 고관대작과 학자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습니다. 그 수천의 부러운 눈길 속에서도 연화의 시선은 늘
단 한 사람에게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민준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바늘을 움직이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손끝으로 책을 읽거나 묵기어를 갈았습니다. 연화가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면 그는 고개를 돌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새 기와집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솜씨를 가르쳤고 민주는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세상의 이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풍경은 연화가 수놓았던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이 겨울 추위는 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 늙은이도 기름 등잔불 아래 오래된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창호지 위로 춤추는 등불, 그림자를 보니 문득 예시약이 하나가 떠오르네요. 밖에는 하얀 눈쉬리 소리 없이 내리고 있어요. 지붕 위에도 저길 위에도 쌓여가고 있지요. 이런 밤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제격이지요. 혹시 듣고 싶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짜 소중함,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자, 이리 와서 아랫목에 좀 앉아보세요. 이 할아비가 아주 오래전 이 땅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강원도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 때면 볏짚으로 엮은 초가지붕 처가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추위를 견뎌내는 듯 보이는 그런 외딴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 이연화 리린화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빛이 잘 들지 않아 연화는 그 어슴푸레한 등잔불 밑에서 쉴 새 없이 배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겨울 바람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배틀에 북이 오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점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마치 잘 익은 앵두가 터져 물든 것처럼 그 점은 그녀 얼굴의 거의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늘 긴 머리카락으로 그쪽 뺨을 가리려 애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행여나 그 붉은 자국이 보일세라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발밑에 흙바닥이나 자신의 무릎 위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부엌에서 새어 들어오는 젖은 장작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다시 배틀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바늘 상자를 몰래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투리 1000조각의 이름 모를 들꽃을 수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작은 정원이 그 작은 1000조각 위에서 밤마다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 되었습니다. 계모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연화에게 장에 내다 팔 물건들을 이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연화는 쌀과 말린 나물이 담긴 무거운 짐을 이고 뺨을 가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아갈까 조마조마해하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시끌벅적한 흥정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연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길,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그녀의 귀에 밝혔습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그녀를 흘끗거리며 붉은 뺨 도깨비라고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연화는 그저 묵묵히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짐을 지고 가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바람에 그만 머리에 이고 있던 쌀 한 말을 바닥에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얀 쌀알이 흙바닥 위로 무참히 흩어졌습니다. 연화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뒤따라오던 계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문의 체면 대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모는 장터 한복판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너 하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넌 우리 가문의 수치 슈치야.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갈랐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화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흙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쌀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어쩌면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무뎌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흙이 묻은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그녀의 손등 위로 겨울의 차가운 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흙 묻은 쌀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방보다 더 싸늘한 계모의 눈빛과 숙부의 냉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고을 사또인 김대감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정이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씨 집안의 얼굴 흉한 처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연화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숙부와 계모가 일부러 흘린 소문일지도 몰랐지요. 들은 계모가 데려온 딸, 즉 연화의 의붓동생을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존재, 특히 그녀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흉흉한 소문은 그들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화를 김대감의 관하에 노비노비로,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치기로 밀약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딸을 노비로 바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으나 그들에게 연화는 이미 가문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계모는 방에서 배를 짜던 연화에게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너를 데리러 온다 하였으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그 말은 시집을 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노비로 팔려간다는 되돌릴 수 없는 선고였습니다. 연화는 배틀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대감의 관하에 들어간 처자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밖에는 무서운 눈보라 휘풍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귀신 우는 소리를 내며 문틈을 파고들어 얇은 창호지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연화의 절망만큼이나 사나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바늘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저고리와 치마 몇 개를 급히 싸고 바늘 상자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나운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연화는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관아의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도망친 흔적을 지워주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속을 헤치며 걷다 보니 연화의 얇은 옷은 금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 쓰러진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끝이구나. 붉은 뺨을 가진 도깨비의 최후는 이리도 차갑구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수의 소리였습니다. 슬프지만 절망적이지 않고 가늘지만 굳센 의지가 담긴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겨울 꽃 같은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머더 기운윤에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짜네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눈밭 속에서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한 사내가 눈속을 더듬거리며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민준이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역병 익빙을 앓고 난 뒤 가문도 재산도 그리고 두 눈의 빛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었지요. 그는 연화의 붉은 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눈보라 속에서도 유난히 가쁘게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고 손을 뻗어 그녀의 옷에 맺힌 차가운 얼음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의 반쯤 얼어버린 연화를 부축하여 자신이 기거하는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오두막은 산 중턱에 홀로 서 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연화는 놀랍게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땔감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구석에서는 은은한 약초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연화는 민준이 내어준 따뜻한 숭늉을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며칠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약초를 다리고 죽을 쏘어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연화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민주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사나웠소. 이제 괜찮으니 기력을 차릴 때까지 여기 머무르시오. 그는 연화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목소리와 기척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졌으나 빛을 잃은 민중과 세상이 외면한 상처를 가졌으나 누구보다 섬세한 손길을 가진 연화, 그들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민준을 위해 밥을 짓고 해진 옷을 꿰매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늘 조용했고 그녀의 손길은 늘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그런 섬세한 배려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화는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 준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붉은 뺨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작은 떨림, 그녀가 바느질할 때의 고요한 숨소리, 그녀가 지어준 밥에서 느껴지는 정성을 통해 그녀라는 사람을 알아갔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었던 수많은 책 속의 이야기들, 자신이 보았던 세상의 넓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민준이 읽어주는 시시를 들으며 글을 배웠고 민준은 연화가 묘사해주는 바깥 세상의 풍경을 들으며 세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눈이 그치고 햇살이 났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빛이 꼭 구슬 같습니다. 연화가 수줍게 말하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슬이라. 참 고운 표현이요. 그들의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지만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갔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에도 드디어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물 소리가 우렁찬 양지 바른 곳에는 진달래와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며 흙냄새가 올라와 그 냄새는 오두막 안까지 스며들어 희미한 희망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에도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민준에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 연화를 구하러 눈보라를 헤친 탓인지 그는 잔병치레가 잦아졌고 밤이면 마른 기침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지만 한번 쇠약해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아누운 자리에서 종종 한양에 있는 봄과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가꾸시던 작은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곳엔 봄마다 백매화, 박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그 향기가 어찌나 막던지 눈을 감고 있어도 그 흰 꽃잎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민준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연화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앞을 못 보는 그에게 그가 그리워하는 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바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자투리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짠 가장 고운 비단복을 꺼내어 작은 사계절 병풍 LSE-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묘사했던 그 정원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한 땀 한 땀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꽃의 모양을 수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바늘 끝에서 겨울의 억센 추위를 이기고 막 가지를 뻗어올리는 매화나무의 거친 껍질이 만져지는 듯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한 쌍에 까치는 윤기나는 깃털의 결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느다란 꽃술과 그 위에 앉은 작은 벌의 날갯짓까지 그녀의 천 위에서 모든 것이 살아숨 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병풍이 완성되던 날 오두막 안은 알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민준의 잠자리맡에 조용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이끌어 병풍에 대게 했습니다. 민준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손끝으로 천천히 술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 매끄러운 깃털, 그리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꽃잎. 그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칫했습니다. 아, 민준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손끝으로 그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연화 씨,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내 손끝으로 매화향이 맡아지는 듯합니다. 저기에는 까치의 지저김이 들리는 듯해요. 당신은 천에 생명을 불어넣었구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정말 한양의 그 정원에 서 있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의 기력은 그 그림 같은 병풍 덕분에 조금 나아지는 듯했으나 여전히 좋은 약재 역차가 필요했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더 좋은 약을 사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틈틈이 수놓았던 작은 복주머니 몇 개를 품에 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산 아래 마을 장터로 발을 디뎠습니다. 붉은 뺨을 가린 채 장터 구석에 좌판을 펴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내놓은 주머니들은 그 빛깔과 수려함으로 금세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비를 쫓는 고양이의 장난스러운 눈동자, 이슬을 머금은 모란 꽃의 촉촉한 꽃잎, 그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은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주머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더 없느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붉은 뺨 도깨비가 아니라 손끝에 요술을 부리는 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돌고 돌아
마침내 연화를 잊고 있던 고을의 김대감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몇 달 전 눈보라 속에 사라졌던 바로 그 관노비 계집임을 직감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소유물이 도망쳐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김대감은 즉시 포졸 부족들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연화는 막 민준에게 장터에서 사온 약을 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내 2년감이 관아의 노비가 도망쳐 사내와 놀아나다니 김대감이 오두막 문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놀라 탕약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김대감은 어둠 속에서 책을 더듬고 있는 민준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이런 눈먼 장님놈을 믿고 도망을 쳤단 말이냐. 죄인을 숨겨준 죄. 이놈도 함께 묶어라.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담담히 앉아 있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뺨을 가리던 연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민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졸들의 몽둥이 앞에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했던 붉은 뺨이 분노와 결의로 더욱 붉게 타올랐지만 그녀는 김대감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노비도 아닙니다. 이 손은 제 것입니다. 제 물건이 탐나시면 다른 이들처럼 값을 치르십시오. 만약 저를 억지로 잡아가시려거든 먼저 제 뒤에 계신 이 선비님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비록 눈이 멀고 몰락한 신세였으나 민주는 엄연히 관복을 입었던 유생루승의 신분이었습니다. 함부로 선비의 몸에 손을 댔다가는 자신도 문책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분노에 차씩씩거렸지만 일단 포졸들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봐라. 저것들과는 아무도 거래하지 말고 산에서 내려오거든 당장 잡아들여라. 김대감의 금지령으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화의 물건을 사지도 그들에게 곡식을 팔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양에서 온 한 거상 규샹이 우연히 장터를 지나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요술 주머니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연화가 팔다 남긴 주머니 하나를 어렵게 손에 넣었습니다. 거상은 주머니에 놓인 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물의 정신증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야말로 전신쥔신의 경지였습니다. 이런 솜씨라면 임금님께 진상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장 김대감의 눈을 피해 몰래 연화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낭자, 내 딸아이의 혼례복을 지어줄 수 있겠소. 이 정도 솜씨라면 궁중의 수박 나인들보다 낫구려. 거상은 두둑한 계약금과 함께 최고급 비단과 실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민준의 약값과 겨울을 날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솜씨가 이런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몇 달 뒤 연화가 온 마음을 다해 지은 화로토디 이 한양의 혼례식에 등장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귀부인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옷에 수놓인 봉황은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했 모라는 방금 꺾어온 듯 진한 향기를 내뿜는 듯했습니다. 수천의 눈길이 그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화롯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솜씨의 주인을 자수선녀 츠서 센유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 가문에서 연화의 술을 구하기 위해 강원도 산골에 그 작은 오두막으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붉은 뺨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경이로운 작품을 얻기 위해 그녀를 찾았습니다. 연화의 명성은 산골짜기를 넘어 파도를 타듯 퍼져나가 마침내 조선의 왕이 계신 궁궐에까지 닿았습니다. 마침 데비다비 마마의 탄신년을 앞두고 있던 중전 마마의 귀에 세상에 없는 솜씨로 천의 생명을 불어넣는 처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중전은 당장 그 신비한 자수를 데비마마께 드릴 선물로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연화에게 기회가 되었지만 동시에 김대감에게는 마지막 발악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약 연화가 궁에 알려져 총애라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연화와 민준이 잠시 약초를 구하러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간 틈을 타 몰래 포졸들을 이끌고 그들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막바지 작업을 하던 백조 조봉도, 즉 온갖 새들이 봉황에게 절을 올리는 장엄한 그림의 자수가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아직 봉황의 눈에 마지막 점이 찍히지 않은 그 미완성의 대작다촉을 강제로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급히 한양으로 가져가 마치 자신의 아내가 술을 놓은 것인 양꾸며 중전마마께 진상준상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첫눈에 그 자수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가 각기 다른 자태로 살아 움직이는 듯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그림 전체의 기운이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만조백관 만저박관의 으뜸이 되어야 할 봉황의 눈동자가 흐릿하여 생기가 없었습니다.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중전은 이것이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혹은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중전은 은밀히 사람을 풀어 자수선녀의 행방을 찾게 했습니다. 그동안 연화와 민준을 보호하고 있던 한양거상귀샹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무사히 궁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이 자신의 공을 치하받기 위해 궁에 불려온 바로 그날 중전은 연화와 민준을 어전 위첸으로 불렀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연화와 눈먼 선비를 보고 사색스석이 되었습니다. 중전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자수는 그대의 아내가 놓은 것이라 하였는가? 허나 내 보기엔 이 처자의 솜씨와 너무나 닮아 보이는구나. 그리고는 연화에게 명했습니다. 네가 진정한 주인이라면 저 그림을 완성시켜 보아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앉은 민준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자 그녀의 마음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백조 조봉도 앞에 앉아 오직 자신만이 아는 기법으로 봉황의 눈에 마지막 한 땀을 수놓았습니다. 실이 비단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 마치 그림 전체에 빛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릿했던 봉황의 눈이 형형한 빛을 발하며 병풍 속의 모든 새들을 압도하는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기적 같은 변화에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앞은 보지 못했으나 그동안 연화에게 들었던 백성들의 고통과 김대감의 악행을 명료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전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사옵니다. 김대감은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힘없는 처자를 노비로 삼아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중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감히 왕실을 기만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부정하게 모은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그가 다스리던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뉘었습니다. 연화를 불행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계모와 숙부 역시 마을 사람들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중전은 연화의 비범한 재능과 모든 편견을 이겨낸 두 사람의 고귀한 사랑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수천의 눈길이 너의 재주를 탐냈으나 너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을 향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너의 증가를 보았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중전은 연화의 모든 거짓된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애고 그녀에게 궁중자수장이라는 특별한 직위와 함께 한양교회에 아담한 기와집 와자 한 채를 하사했습니다. 이제 연화는 더 이상 붉은 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붉은 점을 하늘이 내린 선녀의 표식이라 불렀습니다. 수많은 고관대작과 학자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습니다. 그 수천의 부러운 눈길 속에서도 연화의 시선은 늘 단 한 사람에게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민준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바늘을 움직이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손끝으로 책을 읽거나 묵기어를 갈았습니다. 연화가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면 그는 고개를 돌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새 기와집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솜씨를 가르쳤고 민주는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세상의 이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풍경은 연화가 수놓았던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이 겨울 추위는 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 늙은이도 기름 등잔불 아래 오래된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창호지 위로 춤추는 등불, 그림자를 보니 문득 예시약이 하나가 떠오르네요. 밖에는 하얀 눈쉬리 소리 없이 내리고 있어요. 지붕 위에도 저길 위에도 쌓여가고 있지요. 이런 밤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제격이지요. 혹시 듣고 싶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짜 소중함,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자, 이리 와서 아랫목에 좀 앉아보세요. 이 할아비가 아주 오래전 이 땅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강원도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 때면 볏짚으로 엮은 초가지붕 처가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추위를 견뎌내는 듯 보이는 그런 외딴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 이연화 리린화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빛이 잘 들지 않아 연화는 그 어슴푸레한 등잔불 밑에서 쉴 새 없이 배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겨울 바람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배틀의 북이 오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점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마치 잘 익은 앵두가 터져 물든 것처럼 그 점은 그녀 얼굴의 거의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늘 긴 머리카락으로 그쪽 뺨을 가리려 애써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행여나 그 붉은 자국이 보일세라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발밑에 흙바닥이나 자신의 무릎 위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부엌에서 새어 들어오는 젖은 장작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다시 배틀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바늘 상자를 몰래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투리 1000조각의 이름 모를 들꽃을 수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작은 정원이 그 작은 1000조각 위에서 밤마다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 되었습니다. 계모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연화에게 장에 내다 팔 물건들을 이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연화는
쌀과 말린 나물이 담긴 무거운 짐을 이고 뺨을 가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아갈까 조마조마해하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시끌벅적한 흥정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연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길,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그녀의 귀에 밝혔습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그녀를 흘끗거리며 붉은 뺨 도깨비라고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연화는 그저 묵묵히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짐을 지고 가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바람에 그만 머리에 이고 있던 쌀 한 마를 바닥에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얀 쌀알이 흙바닥 위로 무참히 흩어졌습니다. 연화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뒤따라오던 계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문의 체면 대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모는 장터 한복판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너 하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넌 우리 가문의 수치 슈치야.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갈랐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화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흙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쌀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어쩌면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무뎌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흙이 묻은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그녀의 손등 위로 겨울의 차가운 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흙 묻은 쌀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방보다 더 싸늘한 계모의 눈빛과 숙부의 냉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고을 사또인 김대감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정이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씨 집안의 얼굴 흉한 처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연화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숙부와 계모가 일부러 흘린 소문일지도 몰랐지요. 들은 계모가 데려온 딸, 즉 연화의 의붓동생을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존재, 특히 그녀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흉흉한 소문은 그들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화를 김대감의 관하에 노비노비로,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치기로 밀약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딸을 노비로 바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으나 그들에게 연화는 이미 가문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계모는 방에서 배를 짜던 연화에게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너를 데리러 온다 하였으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그 말은 시집을 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노비로 팔려간다는 되돌릴 수 없는 선고였습니다. 연화는 배틀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대감의 관하에 들어간 처자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밖에는 무서운 눈보라 휘풍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귀신 우는 소리를 내며 문틈을 파고들어 얇은 창호지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연화의 절망만큼이나 사나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바늘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저고리와 치마 몇 개를 급히 싸고 바늘 상자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나운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연화는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관아의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도망친 흔적을 지워주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속을 헤치며 걷다 보니 연화의 얇은 옷은 금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감각이 무뎌지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 쓰러진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끝이구나. 붉은 뺨을 가진 도깨비의 최후는 이리도 차갑구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수의 소리였습니다. 슬프지만 절망적이지 않고 가늘지만 굳센 의지가 담긴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겨울 꽃 같은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머더 기운윤에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짜네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눈밭 속에서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한 사내가 눈 속을 더듬거리며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민준이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역병 익빙을 앓고 난 뒤 가문도 재산도 그리고 두 눈의 빛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었지요. 그는 연화의 붉은 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눈보라 속에서도 유난히 가쁘게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고 손을 뻗어 그녀의 옷에 맺힌 차가운 얼음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의 반쯤 얼어버린 연화를 부축하여 자신이 기거하는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오두막은 산 중턱에 홀로 서 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연화는 놀랍게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땔감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구석에서는 은은한 약초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연화는 민준이 내어준 따뜻한 숭늉을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며칠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약초를 다리고 죽을 쏘어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연화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민주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사나웠소. 이제 괜찮으니 기력을 차릴 때까지 여기 머무르시오. 그는 연화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목소리와 기척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졌으나 빛을 잃은 민중과 세상이 외면한 상처를 가졌으나 누구보다 섬세한 손길을 가진 연화, 그들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민준을 위해 밥을 짓고 해진 옷을 꿰매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늘 조용했고 그녀의 손길은 늘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그런 섬세한 배려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화는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 준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붉은 뺨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작은 떨림, 그녀가 바느질할 때의 고요한 숨소리, 그녀가 지어준 밥에서 느껴지는 정성을 통해 그녀라는 사람을 알아갔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었던 수많은 책 속의 이야기들, 자신이
보았던 세상의 넓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민준이 읽어주는 시시를 들으며 글을 배웠고 민준은 연화가 묘사해주는 바깥 세상의 풍경을 들으며 세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눈이 그치고 햇살이 났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빛이 꼭 구슬 같습니다. 연화가 수줍게 말하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슬이라. 참 고운 표현이요. 그들의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지만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갔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에도 드디어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물 소리가 우렁찼. 양지 바른 곳에는 진달래와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며 흙냄새가 올라왔. 그 냄새는 오두막 안까지 스며들어 희미한 희망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에도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민준에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 연화를 구하러 눈보라를 헤친 탓인지 그는 잔병치레가 잦아졌고 밤이면 마른 기침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지만 한번 쇠약해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아누운 자리에서 종종 한양에 있는 봄과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가꾸시던 작은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곳엔 봄마다 백매화, 박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그 향기가 어찌나 막던지 눈을 감고 있어도 그 흰 꽃잎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민준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연화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앞을 못 보는 그에게 그가 그리워하는 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바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자투리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짠 가장 고운 비단복을 꺼내어 작은 사계절 병풍 LSE-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묘사했던 그 정원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한 땀 한 땀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꽃의 모양을 수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바늘 끝에서 겨울의 억센 추위를 이기고 막 가지를 뻗어올리는 매화나무의 거친 껍질이 만져지는 듯했.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한 쌍에 까치는 윤기나는 깃털의 결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느다란 꽃술과 그 위에 앉은 작은 벌의 날개짓까지 그녀의 천 위에서 모든 것이 살아숨 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병풍이 완성되던 날 오두막 안은 알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민준의 잠자리맡에 조용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이끌어 병풍에 대게 했습니다. 민준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손끝으로 천천히 술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 매끄러운 깃털, 그리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꽃잎. 그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칫했습니다. 아, 민준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손끝으로 그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연화 씨,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내 손끝으로 매화향이 맡아지는 듯합니다. 저기에는 까치의 지저김이 들리는 듯해요. 당신은 천에 생명을 불어넣었구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정말 한양의 그 정원에 서 있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의 기력은 그 그림 같은 병풍 덕분에 조금 나아지는 듯했으나 여전히 좋은 약재 역차가 필요했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더 좋은 약을 사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틈틈이 수놓았던 작은 복주머니 몇 개를 품에 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산 아래 마을 장터로 발을 디뎠습니다. 붉은 뺨을 가린 채 장터 구석에 좌판을 펴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내놓은 주머니들은 그 빛깔과 수려함으로 금세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비를 쫓는 고양이의 장난스러운 눈동자, 이슬을 머금은 모란 꽃의 촉촉한 꽃집, 그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은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주머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더 없느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붉은 뺨 도깨비가 아니라 손끝에 요술을 부리는 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돌고 돌아 마침내 연화를 잊고 있던 고을의 김대감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몇 달 전 눈보라 속에 사라졌던 바로 그 관노비 계집임을 직감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소유물이 도망쳐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김대감은 즉시 포졸 부족들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연화는 막 민준에게 장터에서 사온 약을 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감이 관아의 노비가 도망쳐 사내와 놀아나다니 김대감이 오두막 문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놀라 탕약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김대감은 어둠 속에서 책을 더듬고 있는 민준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이런 눈먼 장님놈을 믿고 도망을 쳤단 말이냐. 죄인을 숨겨준 죄. 이놈도 함께 묶어라.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담담히 앉아 있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뺨을 가리던 연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민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졸들의 몽둥이 앞에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했던 붉은 뺨이 분노와 결의로 더욱 붉게 타올랐지만 그녀는 김대감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노비도 아닙니다. 이 손은 제 것입니다. 제 물건이 탐나시면 다른 이들처럼 값을 치르십시오. 만약 저를 억지로 잡아가시려거든 먼저 제 뒤에 계신 이 선비님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비록 눈이 멀고 몰락한 신세였으나 민주는 엄연히 관복을 입었던 유생루승의 신분이었습니다. 함부로 선비의 몸에 손을 댔다가는 자신도 문책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분노에 차씩씩거렸지만 일단 포졸들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봐라. 저것들과는 아무도 거래하지 말고 산에서 내려오거든 당장 잡아들여라. 김대감의 금지령으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화의 물건을 사지도 그들에게 곡식을 팔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양에서 온 한 거상 규샹이 우연히 장터를 지나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요술 주머니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연화가 팔다 남긴 주머니 하나를 어렵게 손에 넣었습니다. 거상은 주머니에 놓인 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물의 정신증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야말로 전신 쥔신의 경지였습니다. 이런 솜씨라면 임금님께 진상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장 김대감의 눈을 피해 몰래 연화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낭자, 내 딸아이의 혼례복을 지어줄 수 있겠소. 이 정도 솜씨라면 궁중의 수박 나인들보다 낫구려. 거상은 두둑한 계약금과 함께 최고급 비단과 실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민준의 약값과 겨울을 날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솜씨가 이런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몇 달 뒤 연화가 온 마음을 다해 지은 화로토디 이 한양의 혼례식에 등장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귀부인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옷에 수놓인 봉황은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모라는 방금 꺾어온 듯 진한 향기를 내뿜는 듯 했습니다. 수천의 눈길이 그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화롯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솜씨의 주인을 자수선녀 츠서 센유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 가문에서 연화의 술을 구하기 위해 강원도 산골에 그 작은 오두막으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붉은 뺨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경이로운 작품을 얻기 위해 그녀를 찾았습니다. 연화의 명성은 산골짜기를 넘어 파도를 타듯 퍼져나가 마침내 조선의 왕이 계신 궁궐에까지 닿았습니다. 마침 데비다비 마마의 탄신년을 앞두고 있던 중전 마마의 귀에 세상에 없는 솜씨로 천의 생명을 불어넣는 처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중전은 당장 그 신비한 자수를 데비마마께 드릴 선물로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연화에게 기회가 되었지만 동시에 김대감에게는 마지막 발악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약 연화가 궁에 알려져 총애라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연화와 민준이 잠시 약초를 구하러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간 틈을 타 몰래 포졸들을 이끌고 그들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막바지 작업을 하던 백조 조봉도, 즉 온갖 새들이 봉황에게 절을 올리는 장엄한 그림의 자수가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아직 봉황의 눈에 마지막 점이 찍히지 않은 그 미완성의 대작다촉을 강제로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급히 한양으로 가져가 마치 자신의 아내가 술을 놓은 것인 양꾸며 중전마마께 진상준상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첫눈에 그 자수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가 각기 다른 자태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그림 전체의 기운이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만조백관 만저박관의 으뜸이 되어야 할 봉황의 눈동자가 흐릿하여 생기가 없었습니다.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중전은 이것이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혹은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중전은 은밀히 사람을 풀어 자수선녀의 행방을 찾게 했습니다. 그동안 연화와 민준을 보호하고 있던 한양거상귀샹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무사히 궁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이 자신의 공을 치하받기 위해 궁에 불려온 바로 그날 중전은 연화와 민준을 어전 위첸으로 불렀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연화와 눈먼 선비를 보고 사색스석이 되었습니다. 중전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자수는 그대의 아내가 놓은 것이라 하였는가? 허나 내 보기엔 이 처자의 솜씨와 너무나 닮아 보이는구나. 그리고는 연화에게 명했습니다. 네가 진정한 주인이라면 저 그림을 완성시켜 보아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앉은 민준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자 그녀의 마음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백조 조봉도 앞에 앉아 오직 자신만이 아는 기법으로 봉황의 눈에 마지막 한 땀을 수놓았습니다. 실이 비단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 마치 그림 전체에 빛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릿했던 봉황의 눈이 형형한 빛을 발하며 병풍 속의 모든 새들을 압도하는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기적 같은 변화에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앞은 보지 못했으나 그동안 연화에게 들었던 백성들의 고통과 김대감의 악행을 명료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전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사옵니다. 김대감은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힘없는 처자를 노비로 삼아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중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감히 왕실을 기만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부정하게 모은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그가 다스리던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뉘었습니다. 연화를 불행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계모와 숙부 역시 마을 사람들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중전은 연화의 비범한 재능과 모든 편견을 이겨낸 두 사람의 고귀한 사랑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수천의 눈길이 너의 재주를 탐냈으나 너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을 향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너의 진가를 보았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중전은 연화의 모든 거짓된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애고 그녀에게 궁중자수장이라는 특별한 직위와 함께 한양교회에 아담한 기와집 와자 한 채를 하사했습니다. 이제 연화는 더 이상 붉은 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붉은 점을 하늘이 내린 선녀의 표식이라 불렀습니다. 수많은 고관대작과 학자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습니다. 그 수천의 부러운 눈길 속에서도 연화의 시선은 늘 단 한 사람에게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민준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바늘을 움직이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손끝으로 책을 읽거나 묵기어를 갈았습니다. 연화가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면 그는 고개를 돌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새 기와집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솜씨를 가르쳤고 민주는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세상의 이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풍경은 연화가 수놓았던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